네, 안녕하세요. 예, 원가 관료에게 강의하는 최경민 회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좀 반가워 좀 해주세요. 예, 오늘 세무사 객관식 개강하는 날인데 요새 이제 날씨가 이불 밖으로 나오는 게 되게 힘들잖아요. 저 너무 춥고 그래가지고 그죠? 그래서 어, 그 조금 더 자고 싶은 그런 유혹을 다 이겨내고 여기까지 오신 것 자체가 참 대단한 일이에요. 그래서 조금만 더 고생합시다. 그래서 그 우리가 이제 시험을 뭐 4월 말 5월 초 그때쯤 볼 텐데 남아 있는 시간을 좀 고려하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우리 수험 기간이 뭐 이제 요 정도 돼요. 이렇게 요날 이제 시험을 보는 거지 이렇게. 우리 합격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시기가 언제냐? 물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중요하죠. 다 중요한데 압도적으로 우리의 합격 여부를 결정짓는 건 막판 한 2달에서 한 3달 정도 이렇게 오사이 요때. 그러니까 요때 얼마나 잘 달리느냐. 여기에 우리 합격 여부가 다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뭐 여기까지는 안 가고 한 뭐 요 정도 왔죠 이제, 그죠? 근데 요 앞에 요 기간들은 사실은 정말로 우리가 시험을 봐야 되는 요날 그 자체를 준비한다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이때 우리가 어쨌든 달리려면 뭘 알아야 달릴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때 달릴 그 자료들을 수집해 놓고 이때 달릴 어떤 그 준비를 좀 해 놓는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남들보다 조금 더 일찍 스타트한다라는 생각으로 그냥 오늘 개강날 기준으로 한 요쯤이라고 친다면 우리 지금부터 이제 열심히 좀 달려버립시다.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 수험 기간 동안 암만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셨어도 막판에 무너지면 절대로 합격 못해요. 바꿔서 이야기하면 그동안의 수험 기간에서 내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요즘 들어서 온라인 학원 홈페이지에 온라인 게시판에 질문글 제일 많이 올라오는 내용이 다 그런 거야. 지금까지 제가 기본 강의 때는 열심히 들었는데 원가 솔직히 뭐 배점 그렇게 높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세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공부할 양 많은 과목들 그런 거 공부하는데 치여서 그 이후로 제대로 복습을 못 했는데 저 어떡하죠? 뭐 약간 이런 질문들을 되게 많이 하세요. 그래서 어떡하라고 자기가 공부 안 한 거예요. 근데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답변은 하나야. 상관없어. 그러니까 누구나 다 그래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옛날에 기본 강의 딱 듣고 나서 이제 원가 관료에게는 그냥 유기했어요. 책 어디 있는지도 몰라. 근데 이제 뒤에 가서 여기서 달리면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조금 뭐 과목별로 편차가 있긴 하겠지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 상관없다고요. 막판에 잘 달리면 된다고.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해온 수험 기간보다 앞으로 남아있는 한 요 몇 달의 시간이 훨씬 더 중요하니까 우리 진짜 이를 악물고 열심히 좀 해보자고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 합격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서 강의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정말 이를 악물고 끝까지 꾸준하게 최선을 다해서 좀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강의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강의 시작하기 전에 공지를 몇 가지를 좀 하자면 교재는 6판입니다. 저 6판 잘 갖고 오셔야 돼요. 6판으로 보셔야 되고 가끔 나 옛날 교재 있는데 이걸로 들으면 안 되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 계셔서 가능은 하죠. 원가 관료에게는 이제 내용상의 개정이 있는 건 아니니까. 근데 내용은 개정이 안 됐지만 뭐 문제 번호라든지 뭐 페이지라든지 이제 새로운 문제 추가되고 하면서 불편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중요한 시험이잖아요. 중요한 시험이고 경쟁인데 다른 데 경쟁자들한테는 없는 어떤 비효율 없는 어떤 불편함 굳이 나만 만들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지간하면 교재는 6판으로 잘 준비해서 오셨으면 좋겠고 교재를 잘 보시면 토탈 3권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구경 한번 해보시면 뭐 이론편도 있고 문제편이 2권 있는데 뭐 문제집 그다음에 해답집 뭐 이렇게 구성이 돼 있죠. 그래서 요거랑 뭐 필기구랑 계산기랑 이렇게 잘 갖고 오시면 되는데 추가로 제가 이제 오늘은 아니고 조만간 서브노트를 하나 나누어 드릴 거예요. 서브노트는 뭐냐면 우리 교재가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임세진 선생님 교재인데 대한민국에서 압도적으로 가장 퀄리티가 좋은 교재예요. 그래서 이제 이 교재를 사용을 하는 건데 애석하게도 딱 한 가지 안 좋은 점이 있죠. 너무 최고의 교재인데 한 가지 안 좋은 점이 이제 제가 쓴 교재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이게 저자 직강이 아니다 보니까 그게 조금 이제 불편한 점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풀어드리는 방식이랑 교재 해설지의 방식이 좀 다를 수 있어서 제가 이제 해드리는 방식으로 만든 해답지를 따로 이제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제작은 다 끝내놨는데 혹시 오탈자 있을지 몰라서 최종적으로 보고 있고 오늘 제본 맡길 거예요. 근데 실강 이렇게 들어오신 분들한테는 제본 한 거 그냥 나눠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온라인 수강생분들을 위해서는 PDF 파일로 올려놓을 테니까 그거 이제 필요하신 분들은 뭐 제본 하든지 아니면 뭐 태블릿에 담아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 맡길 건데 그게 항상 보면
그 재본소가 얼마나 바쁘냐에 따라서 좀 다르더라고요. 어떨 땐 당일날 나올 때도 있는데 어떨 땐도 며칠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언제 줄 수 있다 그런 건 제가 장담은 못 드리지만 어쨌든 뭐 이번 주 내에 그거는 만들어서 드릴 테니까 그것도 이제 나중에 갖고 다니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무슨 말인지 그죠? 네. 자, 본격적으로 이제 강의를 좀 시작을 해볼 건데 항상 개강하는 날 이제 무조건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는 게 이거 사실 진짜 경쟁이고 승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오늘 하루 동안 뭐 오늘 오전 오후로 수업이 잡혀 있으니까 이제 많은 진도를 나가겠죠. 근데 오늘 나오셔서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거는 문제 하나 더 풀고 뭐 이론 하나 더 배워가고 뭐 요령 하나 더 깨우치고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해요. 근데 첫날 특히나 개강하는 날 이렇게 첫날 중요한 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우리의 그 전투력을 쫙 끌어올리는 거. 사실은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의지를 딱 불태우는 거. 그러니까 우리 처음에 내가 세무사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그 날을 좀 떠올려 보세요. 그때 이제 내가 빨리 해서 최대한 단기간에 합격을 해서 내가 세무사로서 멋진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 다 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야 이게 그 만만치는 않구나, 약간 이런 것들을 좀 느끼면서 지금쯤 되면 뭐 체력적으로나 또 정신적으로나 많이 좀 지칠 만한 그런 타이밍도 되긴 했는데 내가 힘들면 어차피 경쟁하고 있는 다른 수험생들도 다 힘들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 와중에 내가 조금이라도 더 힘을 내고 어떻게든 좀 있는 힘 없는 힘 다 쥐어 짜내보고 조금이라도 더 열심히 눈에 좀 불을 켜보고 졸립더라도 조금 더 참아보고 안 풀려도 한번 더 풀어보고 그래도 안 풀려 그럼 또 한번 더 풀어보고 약간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내가 합격하는 거 아니겠어요. 항상 보면 합격하시는 분들하고 또 합격 안타깝게 못하시는 분들하고 보면 이게 큰 차이가 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예측을 못하겠어. 우리 수강생들 보면은 합격할 것 같은데 근데 또 결과 보면 이렇게 떨어져 있고 합격했다고 고맙다고 찾아와. 근데 진짜로 네가 붙었다고? 약간 이런 분들도 좀 있고. 그래서 예측이 정말 불가능할 정도로 정말 이게 한 끗 차이거든요. 그래서 그 한 끗 차이의 그 합격 불합격을 달성하는 거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하루하루 그 한 끗 차이 만들어내는 거 여기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그 남아있는 시간 동안 뭐 체력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좀 힘들겠지만 그래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남아있는 한 몇 개월이 정말로 중요하니까 진짜 내가 그 나중에 시험이 딱 끝났을 때 후회 남지 않도록, 그죠? 누가 딱 물어봤을 때 그 다른 건 몰라도 막판 한 몇 달 정도는 내가 이 세무사 수험생들 중에 세무사 수험생이 아니에요. 그냥 대한민국 전체에서 덕해가자 그냥 전 세계에서 나보다 열심히 산 사람 없는 것 같은데 약간 이렇게 어디 가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열심히 달리자고요. 그럼 무조건 합격하게 돼 있다고.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 전투력, 나의 어떤 의지력 이런 것들 쫙 좀 끌어올려 주시고 그 상태로 전투력 끌어올려졌을 거 믿고 이론편 교재를 좀 보도록 할게요. 이론편 한번 넘겨 봅시다. 솔직히 말해서 세법이나 재무회계 같이 뭐 법이라든지 기준서가 있는 과목이 아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주로 보셔야 되는 거는 이론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거의 뭐 한 8, 90%는 그냥 문제편 교재만 달달달 그냥 보시면 되는데 그래도 우리가 문제를 풀려면 여러 가지 이제 그래도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어디를 먼저 보실 거냐면요. 한 몇 장만 넘겨 보면 그 출제 경향 나와 있는 데가 있어요. 목차 바로 앞에 보시면 한 두세 장 넘기면 1차 기출문제 출제 경향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보시면은 우리 이제 내용에 1장부터 16장까지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 보면은 대충 한 6장 정도까지가 우리 보통 원가 회계라고 부르는 그런 내용이네, 그죠? 7장 이후로가 이제 보통 관리 회계라고 부르는 그런 내용들이고 2006년에서부터 2025년까지 이제 어떤 챕터에서 몇 문제나 기출이 되었는지가 쭉 정리가 돼 있는데 합계를 좀 봅시다. 합계를 딱 보면 확실히 이게 어떤 챕터가 되게 중요하구나 싶은 게 딱 보이는데 압도적인 놈 한 두어 개 보이네. 역시 기본 강의 때부터 얘네가 중요해요. 맨날 강조했던 거 뭐가 딱 보니까 제일 많이 나와요. 역시나. 역시 8장에 보니까 CVP, 그렇죠? 요거는 뭐 무조건 알고 들어가야 돼요, 그죠? 역시나 그 9장에 있는 단기 특수 의사결정 이것도 만만치 않게 많이 나오는 것 같고 관료에게 먼저 보자면 저 밑에 13장에 표준 원가 계산 이런 거 엄청 많이 나오네, 그죠? 또 위로 원가 회계 올라가 보니까 뭐 종합 원가 계산이라든지 연산품과 부산물의 원가 계산 이거 결합 원가 계산이죠. 뭐 변동 원가 계산과 초변동 원가 계산 다 골고루 좀 나오는 것 같고 의외로 이 장에 보니까 보조 부문 원가의 배부라든지 뭐 배부 개별 원가 계산 이런 것들 31문제씩이나 되는데 이건 자세히 보시면
그 기본서에서는 요 2장 관련된 내용이 여러 챕터로 좀 쪼개져 있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걔네들을 좀 합쳐놨어요. 합쳐놓다 보니까 이렇게 되게 압도적인 비중인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요거 되게 많이 나온다는 거지. 우리 기본 강의 때 배웠던 내용 한번 떠올려보세요. 2장에서 배웠던 게 뭐 있었는지. 보조 부문 원가 배부하는 거. 방법 뭐 3가지, 2가지 이런 것들 배웠던 거 있었던 것 같고, 개별 원가 계산이다라고 하면 보통은 뭐 물어보겠어요? 개별 원가 계산이면 뭐 정상 개별 원가 계산 이런 것들 좀 물어보겠지. 그래서 걔네들도 거의 뭐 해마다 나온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걔네들 위주로 좀 마스터를 하셔야 되겠고, 약간 공부할 때 보면 우리가 대충 그 과거에는 15문제 그 밑에 합계를 보면 최근 들어서 계속 16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안정적인 어떤 점수를 맞겠다라고 한다면은 적어도 10문제 이상은 당연히 맞춰야 되겠지. 그래서 16문제 중에서 뭐 11문제나 12문제 정도, 요 정도는 무조건 맞추셔야 되겠고, 조금 이제 원가가 전략 과목이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만점을 목표로 잡으셔야죠, 당연히. 그래서 얘네들을 다 무조건 맞추겠다, 이런 마인드로 좀 가셔야 되는데, 그래도 약간의 선택과 집중을 좀 한다면 원가 회계랑 그다음에 관리 회계 뭐 6장까지와 그 이후 이렇게 딱 나눠봤을 때, 원가 회계는 그래도 내가 공부하면 공부한 것만큼 실력이 좀 올라가고요. 실력이 올라간 것만큼 점수도 올라가는 편이에요. 그래서 원가 회계는 무조건 내가 다 맞춘다라는 마인드로 가셔야 된다고. 근데 조금 안타까운 건 이제 관리 회계죠. 관리 회계는 사람마다 편차가 좀 있어요. 내가 약간 수적인 어떤 센스가 좀 있다, 그래도 수학 이런 거 어디 가서 못한다는 소리는 들어본 적 없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관리회계도 하면 잘 올라가는데, 약간 이게 수적인 센스가 난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약간 이런 분들이 관리회계를 좀 많이 어려워하시긴 하거든요. 관리회계를 공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실력이 오르는 느낌이 좀 안 든다든지, 뭐 실력은 나름대로 올라온 것 같은데 그게 점수로 좀 반영이 안 된다든지, 뭐 그런 호소를 좀 많이 하시는데, 어쨌든 우리 남아있는 시간 충분하니까 원가회계, 관리회계, 뭐 선택과 집중 이런 것들은 생각하지 말고 그냥 무조건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그 시간이 좀 지났을 적에, 시간이 좀 지나서 우리 이제 뭐 종강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따로 이제 복습하시고 할 때, 아 관리회계가 도저히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원가 쪽에 조금 더 무게중심을 두셔도 괜찮다고, 합격하는 데 있어서는 만점 맞아야 합격하는 거 아니니까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챕터별로 조금만 보자면, 반대로 어디에다 무게중심을 둘 거냐가 아니라 요 챕터들은 조금 덜 중요한 것 같은데 하는 애들이 조금 보일 거예요. 딱 보면은 한 자릿수로밖에 출제가 안 된 애들이 2개가 보일 겁니다. 어디가 보이세요? 10장에 자본예산하고 11장에 불확실성화의 의사결정하고, 얘네들은 뭐 3문제 5문제 요 정도씩밖에 안 나왔네. 자, 둘 중에 11장 불확실성화의 의사결정, 이거는 강의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나오는 게 뻔해. 그래서 그거 정도는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얘는 강의를 할 건데 10장은 안 할 겁니다. 안 가르쳐 드릴 거예요. 왜 안 할 거냐면 출제 비중 때문이 아니라 얘는 공부할 게 많아요. 그러니까 가성비가 너무 떨어지는 거야. 예, 다른 챕터들하고 연결도 전혀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8장, 9장 이어지는 CVP나 단기 특수 의사결정 이런 것들하고 11장의 불확실성의 의사결정하고 어느 정도 이게 내용이 좀 연결이 된다고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불확실성의 의사결정을 잘 하면 그래도 이제 다른 챕터들, 중요한 챕터들에 조금 도움이 되는 게 있다 할 만한 것들이 분명히 있는데, 이 자본예산이라는 챕터는 아예 그냥 동떨어진 놈이야. 다른 챕터랑 아무 상관도 없어. 아무 상관도 없는 것이 공부할 거는 되게 많아요. 근데 정말 어쩌다 한 번씩밖에 안 나와. 그럼 버려야죠. 요거는 그냥 나오면 1, 2, 3, 4, 5번 중에 하나 그냥 찍어버리시면 돼요. 그냥 지금 정해놔 못 찍을지 1, 2, 3, 4, 5번 중에 그냥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냥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지금까지 강의하면서 한 번도 제가 자본 예산을 강조해서 뭔가 강의한 적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모두 합격하셨으니까 자본 예산 한 문제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는데 요거 버린다라고 해서 대세에는 지장 없다. 그래서 10장을 제외하고 나머지 챕터들은 다 열심히 공부할 겁니다. 또 한 가지 의외로 되게 많이 나오는 챕터가 하나 있어요. 맨 마지막 챕터 보세요. 16장. 16장에 전략적 원가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내가 딱히 공부한 기억이 별로 없거든요. 1장부터 15장까지는 자본 예산 제외하고는 챕터 제목만 딱 봤을 때 이게 기억이 좀 가물가물은 하지만 그래도 나 이런 거 공부했던 기억이 좀 있어. 대충 이런 식일 텐데, 그 16장의 전략적 원가 관리는 가만히 있어, 내가 여기서 뭐 배웠지? 약간 그럴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보니까 22문제나 나왔네. 그것도 보시면 거의 해마다 나오고 있고 올해 2025년에도 출제가 됐었죠. 그래서 이게 의외로 되게 많이 나오는 챕터라서 얘는 버리시면 안 돼요. 얘는 버리면 안 되는데, 얘는 보통 뭐냐면 거의 대부분이 말 문제가 나와요. 이 전략적 원가 관리라고 하는 챕터는 계산 문제보다는 말 문제가 되게 중요한 그런 챕터입니다. 그
바꿔서 얘기를 하자면 그 원가 관리 회계는 말 문제 비중이 높진 않잖아요. 거의 다 계산이니까. 근데 원가 관리 회계라는 과목에서 그동안 말 문제 나왔던 것들만 다 모으는 거야 이제. 말 문제 나왔던 것만 다 모은 다음에 걔네들이 도대체 어느 챕터에서 나왔지 이걸 딱 보면은 한 절반 정도가 다 16장에서 나왔어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바꿔서 얘기하자면 16장 전략적 원가 관리를 우리가 잘 공략을 하면 말 문제 나오는 거는 어지간한 것들을 다 맞출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그 말 문제 하나도 되게 큽니다. 그 한두 문제 차이로 합격 불합격 당락의 결정 지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저도 옛날에 처음에 제가 이제 공부 시작할 적에 저는 학교 고시반에서 했는데 고시반에 딱 들어가면 이 전설의 선배님들이 딱 있어요. 그 물어보면 다 알아. 모르는 게 없어요. 정말 공부를 오래 해가지고. 근데 보면 그 항상 보면은 그 한 문제 차이로 떨어지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제 소문을 딱 듣는 거죠. 아, 저 형이 작년에 그 한 문제 차이로 떨어져가지고 합격했어야 되는 분인데 실력은 엄청나니까 이제 모르는 거 있으면 저분한테 물어봐. 해서 그때 생각에는 한 문제 차이로 떨어지다니 정말 얼마나 억울했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떨어지는 사람 다 한두 문제 차이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 한두 문제 차이가 엄청 큰 거야. 그러니까 이런 말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충분히 대비를 해야 되는데 이 말 문제를 대비하기에는 범위가 너무 많거든요. 범위가 너무 많으니까 제가 잘 추려가지고 이제 이거만큼은 보고 들어가라라고 해드릴 테니까 그런 부분들 위주로만 잘 따라오시면 되겠어요. 이해하셨죠? 그죠? 네. 자, 뭐 목차 이 정도 보고 넘어갑시다. 1장 들어갑시다. 1장. 챕터 1을 보시면 원가 관리 회계 일반이다라고 되어 있고 우리 교재가 참 좋은 것이 이제 언제 기출되었었는지가 챕터 제목에 쭉 나오는데 주제로 한 4가지 정도를 배울 건가 보네요. 근데 그 중에서도 1번, 2번, 3번은 사실상 뭐 시험이랑 관련이 있다기보다는 우리가 이런 거 배운다라는 거 정리하는 그런 개념인 것 같고 4번에 제조기업의 원가 흐름 여기서 다 나오네. 근데 제조기업의 원가의 흐름이다라고 하면 이거 뭐겠어요? 우리 기본 강의 때 배웠던 거 중에서 이게 뭐 말하는 걸까? 제조기업의 원가의 흐름 이거 그냥 T계정 얘기하는 거예요. T계정 쭉 그려놓고 단기 총 제조 원가가 얼마라는 둥, 그죠? 뭐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얼마라는 둥, 뭐 매출 원가가 얼마라는 둥, 나아가서는 걔네들 이용해서 뭐 영업이익 어떻게 계산하라는 둥. 물론 뭐 1차 객관식 시험이다 보니까 나중에 문제 풀면서 말씀드리겠지만 대부분은 다 역산하는 문제로 나와요. 역산하는 문제. 그래서 왁구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기본 강의 때 여러분들한테 가르쳐드리는 내용은 다 뭐냐면 이런 거야. 교대역에서 스마트 경영 아카데미까지 오려면 이렇게 오시면 돼요. 이거 가르쳐드린다고요. 근데 객관식 시험 문제를 딱 펼쳐보잖아요. 우리가 이미 스마트 경영은 있어. 거기서부터 시작을 한다고요. 교대로 가보세요 이렇게 해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그걸 되게 못해. 교대에서 스마트까지는 올 줄 알거든요. 근데 스마트에서 교대로 가라 그럼 또 못하는 거야 이걸.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거 하는 연습을 되게 많이 해야 돼요. 특히나 뭐 예를 들어서 종합원가 계산이다. 그러면 우리 뭐 5단계법 이런 거 배웠었던 거 기억하시죠? 5단계법의 마지막 결론은 뭐야? 뭐 구하는 거야? 5단계가 뭐야? 5단계에서 구하는 건 완성품의 원가 혹은 뭐 기말 제공품의 원가 이런 거 구하는 거 맨날 연습했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 종합원가 계산 챕터 들어가서 문제 보면 아시겠지만 완성품 원가는 얼마였다. 이걸 딱 주고 시작해요. 그냥 아니 나 완성품 원가 구하는 거 맨날 그렇게 연습했었는데 갑자기 완성품 원가가 얼마였다는 거야. 그래놓고 뭘 물어보냐면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기초 제공품의 완성도는 몇 %였게 뭐 이런 거 그런 것들을 역으로 이제 물어본다는 거지. 그래서 틀이 되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T계정이라는 틀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본 강의 때는 숫자를 여기서부터 차곡차곡 집어넣어서 최종적으로 매출원가 얼마 이런 걸 공부했다면 매출원가 주고 시작한다니까요. 그 매출원가 집어넣고 뭐 예를 들어 뭐 기본 원가가 얼마냐 이런 것들을 물어본다면 역으로 이렇게 따라가는 건 좋은 왁구가 있으면 우리가 충분히 풀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필요한 챕터들에 대해서는 뭐 소위 말하는 왁구 요 틀 안에다가 집어넣으면 답 나옵니다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좀 연습을 시켜드릴 테니까 그거를 좀 여러분들이 손에 있게끔 이렇게 좀 활용을 해 놓으셔야 돼요. 그러면은 시간도 좀 우리가 세이브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역산하는 문제도 다 이제 우리가 대응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배우는 게 이제 4번에 제조 기업의 원가의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3페이지를 좀 가보시면 이론 1번에 원가 관리 회계의 의라고 해놓고서 원가 회계랑 관리 회계에서 우리가 그동안 뭘 배웠었는가 이런 것들이 좀 정리가 돼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관리 회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수학 문제 푼다라고 접근을 하면 되는 것일 뿐이라서 얘네들을 정리하기보다는 이제 원가 회계에서 우리가 배웠던 이론적인 내용, 그러니까 이론이라는 게 조금 더 의미가 있는 건 원가 회계예요. 관리 회계는 사실상 뭐 이론이 어디서 그냥 수학 문제지. 그래서 그 원가 회계에서 우리가 배웠던 게 뭐가 있었는지를 그래도 우리 리마인드하는 차원에서 잠깐 정리하는 시간을 갖고 그리고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가 회계에서 우리 뭐를 배웠느냐라는 건데 첫 번째로는 보통
이 원가회계에서 다루는 기업은 어떤 기업이에요? 원가회계에서 우리가 다루는 기업은 보통 제조기업인 것이 그죠? 뭔가 만드는 회사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기업이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원가 관련해서 우리가 머리 아플 일이 없는 거잖아요. 얼마에 사왔느냐 이게 그냥 원가일 테니까. 근데 이제 제조기업은 뭔가를 만드는 데 있어서 들어간 것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걔네들을 다 도합해서 원가 얼마냐 이게 계산이 좀 복잡한 거지. 그래서 우리가 뭘 만드느냐에 따라서 원가 계산 방법이 발전할 수밖에 없어요. 뭘 만들었느냐? 제조 형태다 보통 이렇게 부릅니다. 제조 형태에 따른 분류. 뭘 만들었는가? 크게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지금 손에 들고 있는 분필 만드는 회사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가 앉아 있는 이런 건물 만드는 회사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만들었으니까 둘 다 제조기업이고 둘 다 이제 뭔가 원가 계산을 해야 될 건데 상식선에서 생각을 해봐도 분필의 원가를 계산하는 방법이랑 건물의 원가를 계산하는 방법이랑 그게 똑같아요. 그럼 그게 더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죠? 자, 어떻게 다를 수밖에 없는지 한번 봅시다. 자, 먼저 분필. 분필은요. 그냥 다 똑같이 생겼어요. 얘나 뭐 얘나 어차피 똑같잖아요. 그렇죠? 자, 분필 제가 3개 만들었어요. 근데 다 해서 300원 들은 거야. 그럼 분필 하나당 얼마예요? 너무 어려운 질문이요? 자, 분필 3개인데 300원 들어서 하나당 얼마예요? 그냥 100원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제가 올해 건물을 3개 만들었거든요. 건물 3채를 지었는데 건물 3개 만드는데 300원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 건물 하나 그럼 얼마게요? 라고 하면 그건 100원이다 라고 말하기가 조금 어렵다는 거지. 왜냐하면 건물은 서로 웬만하면 다 다르게 생겼으니까. 내가 만든 건물 3개가 첫 번째 건물은 이런 학원 건물이었는데 두 번째 건물은 뭐 예를 들어서 병원이었고 세 번째 건물은 무슨 뭐 주택이었던 거야. 그럼 우리가 그냥 다 싸잡아서 건물이라고 부를 수는 있지만 셋은 완전 다르니까 그냥 엠빵 치는 것 자체는 어려울 거라는 거지. 여기서부터 시작하자는 거죠. 자, 건물이다. 건물은 서로 다릅니다. A 건물, B 건물, C 건물이 서로 달라요. 그럼 A 건물의 원가 따로 계산하고 B 건물의 원가 따로 계산하고 C 건물의 원가도 당연히 따로 해야 될 거 아니야. 따로따로 원가 계산한다. 조금 세련되게 표현하면 뭐라고 하면 돼요? 개별적으로 원가 계산하자. 개별 원가 계산 우리가 이렇게 배웠던 거지. 그죠? 자, 분필 만드는 회사요. 제가 분필 뭐 세자루 이렇게 얘기했지만 실제로 공장에서는 세자루만 만들지 않겠지. 그죠? 한 3만 자루는 만들 거 아니야. 그죠? 한 3만 자루를 만들었는데 그걸 첫 번째 분필 얼마, 두 번째 분필 얼마, 세 번째 분필 얼마 이걸 하나하나 따로 계산하고 앉아 있다? 말도 안 되는 거지. 그죠? 그냥 다 모아서 그래? 그 3만 자루 만드는데 다 해서 얼마 들어갔는데 30만 원 들어갔어. 그래? 그냥 엠빵 쳐 그냥 하나당 10원이겠지 뭐. 물론 정말 디테일하게 따지면 첫 번째 분필보다 두 번째 분필에 분필가루가 몇 개 더 들어간 거야. 아니면 뭔가 일을 하는 사람이 여기다 몇 초 더 쓴 거야. 그런 것까지 디테일하게 하면 조금 다를 수는 있겠죠. 근데 그런 거 따져서 뭐하냐고. 그죠? 따질 필요가 없으니까 다 모아놓고서 엠빵 치자 이거야. 다 모아놓고 엠빵 치자. 조금 유식하게 표현하면 종합으로 원가를 계산한다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종합 원가 계산 이렇게 이제 부르는 거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큰 틀은 얘네 둘에서 이렇게 출발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얘네 둘을 좀 배웠던 거지. 자, 이걸 좀 도식화해 보자면 이런 거죠. 자, 재료가 있어요. A라는 재료가 있었어요. 그래서 걔를 작업 넘버 1에다가 집어넣었습니다. 첫 번째 작업에다가. 그랬더니만 얘가 뭐가 나오느냐면 A라고 하는 제품이 쓱 나오는 거야. 이렇게. 자, 그런데 이번에는 재료 B를 한번 집어넣어 봤어요. 재료 B를. 근데 얘는 첫 번째 작업에다 집어넣는 게 아니라 두 번째 작업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었던 거야. 이렇게. 그랬더니 얘가 갑자기 뭐가 되느냐면 제품 B로 이렇게 쓱 변하더래. 그죠? 그럼 결국은 A라는 제품과 B라는 제품은 재료도 서로 다르고요. 그 다음에 한 작업도 서로 달라요. 그럼 원가 계산도 당연히 따로따로 할 수밖에 없겠지. 그렇죠? 그게 바로 개별 원가 계산이라고요. 개별 원가 계산에서 결국 우리를 괴롭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가 우리를 괴롭힐 거냐? 이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공통으로 쓰이는 원가들도 있더라는 거죠. 이렇게. 이 작업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관리자가 있어요. 그 관리자는 여기만 관리하고 여기만 관리하고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둘을 다 총괄하는 사람인 거야. 그럼 그 사람한테 뭔가 급여를 줬어요. 그럼 그 사람한테 나간 급여는 도대체 A 때문에 쓴 거냐 B 때문에 쓴 거냐 명확하지 않잖아.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느냐? 분바이 하자는 거지. 그 분바이 치는 과정을 뭐라고요? 걔를 우리 챕터의 제목, 우리 아까 2장에서 챕터의 제목이 원가의 배부, 그걸 이제 배부한다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개별 원가 계산에서의 이슈는 결국은 공통비를 어떻게 배부할 거냐, 이거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바로 개별 원가 계산의 특징입니다. 개별 원가 계산.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어려울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이게 끝이야 그냥. 더 이상 뭐 이론적으로 배울 게 없어요. 나머지는 문제 푸는 연습만 잘 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죠? 자, 근데 우리 회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겼냐면 재료가 하나밖에 없는 거야. 재료가 그냥 똑같은 재료야 이렇게. 그 똑같은 재료를 작업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공정이라고 표현하죠. 보통 공정 넘버 1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공정 하나 가지고는 안 되는데 하나 더 거쳐. 공정 넘버 2도 이렇게 거쳐봤어요. 이렇게 했더니만 뭐가 나왔냐면 제품이 나오는데 A라고 이름을 좀 붙여볼게요. A라고 하는 제품이 겁나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대량 생산이 가능하겠죠. 왜냐하면 똑같은 재료를 그냥 공정에다 돌렸으니까. 여기서 말하는 공정이라는 거는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공정은 그냥 컨베이어 벨트 이런 거 이미지를 딱 떠올리시면 돼요. 똑같은 재료를 첫 번째 컨베이어 벨트에다가 집어넣었어요. 쭉 뭔가 하겠지. 다 끝났어. 그럼 두 번째 컨베이어 벨트에다 집어넣자고. 그럼 얘도 또 뭘 하겠지. 그러면 이제 A라는 제품이 연속적으로 쭉쭉쭉 나온다는 거야. 그럼 요 A는 다 똑같이 생겼고 다 똑같은 재료를 먹었고 다 똑같은 공정을 거쳤으니까 사실상 다 동일한 애들이라는 거죠. 그럼 얘네들에 대해서는 N빵 쳐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을 우리는 종합 원가 계산이더라 보통 이렇게 이제 부른다는 거죠. 그렇죠? 자, 종합 원가 계산에서는 이슈가 될 만한 거는 사실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요것만 놓고 보면 세상 쉽잖아요. 이게 100개인데 요 앞단에서 쓴 게 1,000원인 거야. 그럼 요거 하나당 그냥 10원이다 끝이잖아요. 너무 쉬운 그런 원가 계산 방법인데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뭘 집어넣느냐. 얘네들은 미완성이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해버리는 거지. 얘네들은 미완성이라서 한 50%까지밖에 안 갔어. 그러면 N빵 쳐봐. 그러면 상식적으로 얘네들은 100%고 얘네들은 50%인데 원가를 똑같이 먹었을 리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N빵을 친다라는 말의 의미는 수량 가지고 나눠준다라는 걸 우리가 그냥 뭐 쉽게 후려쳐서 그냥 N빵 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상 수량으로 N빵을 치는 게 아니라 완성도까지 고려해서 N빵을 치는 거니까 그냥 수량이 아니라 완성도를 먹인 수량 걔를 뭐라고 불렀었어요? 우리가 걔를 완성품 환산량이다 이런 개념이 이제 필요했던 거지.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게 바로 종합 원가 계산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용어 정리 하나만요. 개별 원가 계산에서는 이런 아이들 뭐라고 한다고요? 작업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작업. 그죠? 근데 종합 원가 계산에서는 뭐라고 한다고요? 종합 원가 계산에서는 공정이라는 표현을 써요. 자, 공정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컨베이어 벨트 이런 거 떠올리시면 된다고 그랬어요. 작업은 머릿속에 그냥 뭘 떠올리시면 되냐면 우리가 그냥 길거리 걸어가다 보면 하나씩 보이는 공사판 있죠? 그런 거 떠올리면 돼요. 오늘 뭐 집에 가실 적에 이 교대역 근처에도 공사판 있더만 건물 올라가는데 그런데 보시면서 아 저희가 작업 넘버 1번이구나. 근데 길 건너편에 뭐 공사판 하나 더 있는 거야. 아 저기는 작업 넘버 2번이구나. 그냥 그런 현장 하나하나 그런 애들을 그냥 작업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그냥. 그럼 작업 1번에서 쓰이는 거랑 작업 2번에서 쓰이는 거는 엄연히 다르죠. 근데 왔다 갔다 둘 다 관리하시는 분도 있을 거라고.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한 급여만 잘 배부하면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평상시에 그냥 왔다 갔다 할 때도 생각하면서 다니시라고요. 그렇게 하면 안 까먹는다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공부를 항상 그 책상 앞에서 책 펼치고 연필 잡고 이렇게 해야만 공부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평소에 계속 그 생각만 하셔야 돼요. 그 저 옛날에 회계 처음 배울 때 있잖아요. 회계 원리 배울 때 옛날에 수험바닥에 이제 저도 좀 늦은 나이에 들어와가지고 마음이 좀 급한 거야. 그래서 책상 앞에서만 공부해가지고 이게 한계가 좀 있겠다 싶어가지고 회계 원리 처음 배울 때 뭔 짓을 했냐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커피 하나 주문하잖아요. 커피 하나 주문하면은 그 만들고 있잖아요. 이제 이렇게 커피를 그죠? 만들고 있으면 그때까지는 내 자산이 아직 아닌 거죠. 그죠? 머릿속에 붕괴 끊는 거야. 뭔가 이렇게 돈 줄 건 있어. 아직 돈 안 줬어. 뭐 부채 하나 딱 잡고 그죠? 그다음에 뭐 이제 내 받을 커피 하나 이렇게 딱 있고 그다음에 이제 돈을 딱 주면서 그 부채 까면서 내가 돈 나간 거 뭐 이런 것들 머릿속으로 붕괴 끊으면서 커피 하나 사 먹고 뭐 이랬었어요. 거의 미친놈이지 거의. 근데 그렇게 해야지 실력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길거리를 지나가면서 뭔가 이렇게 공사하는 그런 현장 이런 것들 보면 아 저게 작업이구나 이런 마인드를 가지셔야 된다고. 그죠? 자, 작업과 공정 그래서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작업은 말 그대로 개별적이다 보니까 서로 완전 별개야. 작업 1번하고 작업 2번하고 상관이 없어. 물론 공통으로 쓰이는 원가도 있을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상관이 없다는 거야. 하지만 공정 1번하고 공정 2번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1번이 끝나야 2번을 할 수 있어.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얘는 1번 끝나야 2번을 할 수 있느냐 그런 거 아니라고요. 그런 게 아닌데 얘는 1번이 끝나 봐야만 2번을 할 수 있다는 거지. 요거 가지고 종합원가 계산에서 뭐 물어봐요? 요놈 가지고
요놈 가지고 보통 얘랑 얘 중에 보통 뭐 물어봐요? 이렇게 두 개 있으면 보통 얘를 물어보는 거죠. 이렇게 얘를 물어보면 앞단에서 넘어오는 거 얘 입장에서 뭐라고 불러요? 그를 전공정 원가, 보통 이런 거 우리가 배웠었잖아요. 그래서 전공정 원가 있을 때는 뭘 조심해야 된다는 등 이런 것도 우리 기본 때 배웠었는데 객관식에서도 나중에 또 한번 공부를 해보자고요. 지금은 아 맞아 나 저런 거 배웠던 거 있었어. 요 정도만 있어도 충분하다고요. 그거 하려고 지금 OT 시간에 제가 잡아드리는 거니까. 이해하셨죠? 무슨 말인지 그죠? 자 그래서 별명 좀 알아둡시다. 별명. 이 사실 이 개별 원가 계산이다, 종합 원가 계산이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좀 의역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한국에서 만든 그런 이론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다 미국에서 만들어진 이론인데 이 작업 원가 계산을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job order costing을 작업이 이제 번역하면 잡이거든요. 잡. 그래서 얘를 그냥 직역을 해가지고 이 작업별 원가 계산이다 보통 이렇게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냥 작업별 원가 계산이다. 예를 들어서 작업별 원가 계산이다라고 하면 그게 바로 개별 원가 계산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종합 원가 계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이게 이 공정이 이제 프로세스를 해석을 해서 이렇게 직역을 해서 공정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원래 이게 원서에서는 다 프로세스 코스팅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놈을 직역하자면 이제 뭐라고 하면 되냐면 공정별 원가 계산 이렇게 해버리면 되는 거지. 근데 그 의역하면서 그냥 종합 원가 계산에 이렇게 이름을 붙여놓은 것뿐이야.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근데 의역 안 좋아하고 그냥 무조건 직역을 해야 된다. 직역 좋아하시는 교수님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개별 원가 계산, 종합 원가 계산 이런 말 안 쓴다고요. 그냥 작업별 원가 계산, 공정별 원가 계산 이렇게 해버리지. 그래서 우리 기출 문제 보면 뭐 공정별 원가 계산에 쓰이는 뭐 주식회사 누구누구는 이런 경우도 꽤 있어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작업별 원가 계산이다, 공정별 원가 계산이다 이런 말들도 곁다리로 좀 알고 계셔야만 된다는 거. 따라오셨죠? 자, 근데 갑자기 어떤 회사가 나타났어요. 어떤 회사에서 어이씨 그럼 우리는 어떡하죠? 이러는 거야. 그 회사의 이야기를 좀 들어봅시다. 저희도 재료를 어떤 공정에다가 이렇게 쓱 넣었다는 거예요. 공정 넘버 원이라고 해봅시다. 이렇게. 그죠? 자 그러면 뭐 공정이 뭐 하나냐 두 개냐 세 개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공정을 거쳤으면은 똑같은 제품들이 이렇게 만들어진다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재료를 공정에다가 넣었으니까 뭐 하나밖에 없다고 치면 공정이 똑같은 제품이 여러 개 쭉 이렇게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얘네들이 공정에다 넣어 보니까 글쎄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제품이 A랑 B로 갈라져서 튀어나오는 거야. 그 니는 뭔 짓을 했길래 재료의 종류는 하나고 공정도 하나밖에 안 거쳤는데 어떻게 제품이 두 종류가 나오느냐? 그게 나도 모르겠대. 우리 재료의 특성이 원래 그렇대요. 그 니네 뭐 하는 회사인데? 그랬더니 우리 기름집이래요. 이게 원유인 거야. 원유를 정제 공정에다가 돌려봤어요. 그랬더니 이 원유라는 놈의 몸속에 여러 가지 성질들이 있었던 게 물리화학적으로 보면 얘가 뭔가 휘발유가 될 수도 있고 뭐 경유가 될 수도 있고 뭐 등유가 될 수도 있고 별것들이 다 나오더라는 거야 동시에. 아니 그럼 우리가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닌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애들이 이제 생기는 거지. 좀 특이한 업종들인 거죠. 이렇게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얘는 딱 보면 그래도 일단 출발선만 놓고 보면은 얘보다는 얘 쪽이 좀 더 가깝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얘처럼 해야지 될 것 같은데 뭔가 좀 달라. 자 그럼 얘의 아이디어는 어차피 뭐 완성도 고려하지 않으면 어쨌든 간에 똑같은 애들이니까 그냥 엠빵을 치면 되는 건데 얘는 얘랑 뭐 비슷은 하겠죠. 휘발유나 경유나 비슷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똑같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니까 엠빵을 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엠빵 치는 거 말고 뭔가 다른 방법을 좀 떠올려 줘야 되겠다는 거지. 그걸 우리 뭐라고 배웠던 거야? 그게 바로 결합 원가 계산인 거죠. 그래서 요게 니네는 얘랑 비슷하긴 한데 조금 다른 방법으로 하자. 해서 결합 원가 계산 우리 교재에서는 뭐 연산품과 부산물의 원가 계산 이렇게 이제 부르는 새로운 녀석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럼 어떤 아이디어가 있겠어요? 여러분들한테 누가 물어본 거야. 여러분들한테 아니 우리도 이거까진 배웠는데 우린 기름집이라서 이렇게 생겨 먹었는데 그럼 우리 원가 계산 어떻게 하죠? 여러분한테 물어봤다면 뭔가 아이디어를 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정답은 없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이거 다 해서 100원 들어갔는데 그 100원 중에 얘한테 얼마 줄 거냐 얘한테 얼마 줄 거냐 그 문제잖아요. 그 얼마 줘야만 된다 이게 세상의 진리다 그런 건 없어요. 그냥 우리끼리 정하는 거라고.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 여러분들이 한번 정해보세요. 어떻게 하는 게 제일 합리적이겠어요? 나중에 이제 진도 나가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대부분 우리가 배우는 이 원가 계산 방법들이 컨셉이 두 가지로 나뉘어요. 첫 번째로는 어떻게든 그래도 뭐 정답이라는 건 없을지라도 최대한 좀 우리가 정확하게 해보자. 이런 컨셉의 원가 계산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어차피 정답도 없는 거 대충 살아 그냥
빨리 끝내자. 대충 살자 컨셉도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항상 정확하게 갈 거냐 아니면 쉽게 갈 거냐 이렇게 둘 중에 하나로 나뉘어진다 이런 마인드를 좀 가지셔야 되는데 대충 해봅시다. 그냥 대충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래도 나름대로는 원가 배부가 되겠어요? 가장 대충 하는 방법은 휘발유랑 경유랑 뭐 구분할 수 있으세요? 여기다 휘발유 한 통 갖다 놓고 여기다 경유 한 통 갖다 놓고 뭐가 휘발유게 그 뭐 잘 모르잖아 일반인들은. 그죠? 어차피 그놈이 그놈인데 대충 그냥 빵 칩시다 이런 것도 있죠. 그걸 뭐라고 배웠었어요? 결합원가 계산에서. 그게 물량기준법인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죠? 자 근데 주유소만 가봐도 우리가 알아. 휘발유랑 경유는 다르다는 것을. 뭐가 달라요? 가격이 다르잖아. 그렇죠? 판가가 다르잖아요. 판가가 다른데 어떻게 엠빵을 치냐. 얘는 리터당 100원이고 얘는 리터당 90원이래. 그럼 그래도 최소한 판매 가치 정도는 좀 고려하자. 그래야 조금은 더 정확해지지 않겠느냐. 뭐예요 그게? 그게 분리점에서의 판매 가치법인 거지. 그죠? 자 근데 갑자기 어떤 회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우리는 얘는 팔 수 있어. 판매 가치가 있어. 근데 얘는 판매 가치가 없어. 아무도 안 사 이거는. 그럼 이거 아무도 안 사는 거 뭐하러 만들었냐. 아 이거 뭐 하면 여기다 돈 더 쓰면 요 놈을 팔 수가 있는 거야.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얘는 판매 가치가 있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럼 분리점에서의 판매 가치법이라는 건 어쨌든 판매 가치였으니까 얘랑 얘랑의 비율이었어야 되는데 요게 없으니까 결국은 요걸 써야 되거든요. 근데 얘랑 얘랑은 사실은 공평하지가 않죠. 얘는 뭘 써야 되는 거야? 여기서 또 원가를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만큼을 받을 수는 있지만 요거 어차피 써야 되는 거니까 그냥 네팅 쳐버리자는 거지. 그 금액이랑 얘랑의 비율로 가자는 거죠. 그게 뭐였어요? 그게 바로 순실현 가능 가치법이라는 거지. 그죠? 또 하나 방법 있었는데 뭐 있었어요? 어차피 한 배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죠? 같은 재료, 같은 공정. 그냥 똑같은 걸 거쳐가지고 나온 그냥 형제 자매들에 불과한 건데 얘는 수익성이 엄청 좋고 얘는 수익성이 엄청 나쁘고 이상하잖아요. 그게 그렇죠. 그래서 어차피 한 배에서 나온 애들이니까 수익성을 좀 맞춰줍시다. 수익성을 평가하는 지표로서 좋은 게 이제 이익률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 이익률을 좀 똑같게 만들어 줍시다라는 게 바로 균등 이익률법이었던 거지.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무조건 뭐 1, 뭐 2, 뭐 이렇게 외워서는 한도 끝도 없어요. 그냥 그렇게 하지 마시고 원래는 이렇게 하는 방법,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조금 특이한 놈이 있어서 그 얘한테 아이디어를 우리가 이제 나름대로 좀 브레인스토밍 해본 거야. 그럼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지만 뭐 한 4가지 방법 정도 중에 뭐 하나 쓰면 그래도 좀 적당하지 않겠느냐. 요렇게 이제 사고의 흐름을 좀 가져가시면 되겠지. 그래서 약간 이 종합 원가 계산에서 살짝 파생되어 나왔다. 뭐가? 결합 원가 계산이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 뭐 1차 때는 뭐 거의 안 나오기는 하는데 1차 때도 제가 짚어는 드릴 거예요. 2차 시험 가면은 요 놈이랑 요 놈이랑 거의 묶여서 나와요. 그러니까 얘만 나오거나 한다기보다도 그러니까 이 결합 원가 계산만 물어본다 그러면 그냥 4가지 방법 중에 하나 물어보는데 그건 1차 수준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거 좀 난이도를 높이기 위해서 결합 원가 계산인데 얘까지 포함되게끔 이렇게 묶어야지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2차 때는 주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2차 때 배워야 되는 어려운 내용까지 우리가 지금 볼 필요는 없는데 또 어느 정도 맛은 좀 보여드릴게요. 1차 때도 알아야 되는 내용도 있긴 있어서. 그래서 어쨌든 이게 그 원가 제조 형태에 따른 그런 여러 가지 분류 방법이었어요. 자, 다른 걸 좀 생각해 봅시다. 이제 지금 막 그 예를 들어서 지금 결합 원가 계산의 4가지 방법 이런 걸 리마인드 했는데 막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생각이 안 났다라고 해서 갑자기 막 조바심 나가지고 막 나 큰일 났다 어떡하지 막 이럴 필요 없어요. 어차피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 까먹었을 거라는 거. 알잖아. 우리 기본 강의 때 배워놓고서 그동안 유기한 거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차피 다른 우리가 이제 공부해야 될 과목 수가 너무나 많다 보니까 하나하나에 대한 깊이가 막 엄청 깊게 가져가는 욕심은 있어도 잘 안 되는 거 다 알고 있어서 어차피 여러분들 다 까먹고 오셨다는 거 가정하고 하나하나 짚어드릴 테니까 지금까지 내가 열심히 공부했는데 까먹었다 여기서 좌절하지 말고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안 까먹어야 되겠다 이런 마인드로 가셔야 된다고. 그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까먹어도 상관없어요. 오늘 시험 보는 거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우리가 시험 보는 그 현장에서만 딱 기억하면 되는 거니까 앞으로는 오케이 내가 저거 절대로 이제 안 까먹어야 되겠다 이런 마인드가 더 중요한 거라고. 자, 두 번째 우리 이제 좀 이따가 문제 풀면서 보겠지만 보통 이제 T 계정이라는 걸 하나 이제 그려놓고 시작을 하죠. T 계정 뭐 제공품 T 계정 갑시다. 제공품 저는 WIP라고 쓸 거예요. Work in Process예요. 제공품. 보통 이제 제공품 계정에서 요 단의 단기 총제조 원가 이게 단기에 발생한 원가를 뜻하는 거죠. 요거 나중에 이제 왔고 잡는 거는 문제 풀면서 해드릴 테니까 지금은 그냥 봅시다. 원가의 분류 중에 가장 일반적인 대표적인 것이 DM과
DL과 그다음에 OH 뭐 이런 놈들의 분류죠. 그죠? DM이 뭐였어요? 직접 재료 원가. 그죠? 직접 재료 원가. 직접 D자는 왜 들어갔어요? D는 뭐가 되니까? 추적이 되니까. 그죠? 추적이 된다는 거는 아까 전에 뭐 작업이다라고 하면 작업 1번 때문에 쓴 건지 작업 2번 때문에 쓴 건지 확실한 애들, 그런 애들은 D자를 붙여주는 거잖아요. 그죠? 얘는 재료비, 얘는 이제 노무비에 대해서. 그죠? 근데 공통으로 쓰는 것도 있다고 했으니까 뭐 A 제품과 B 제품이 있는데 이건 A 때문에 썼다, 이건 B 때문에 썼다,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A랑 B 공통으로 썼다 하는 애들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제조 간접 원가, 보통 OH라고 부르는 거죠. 자, 그럼 이런 애들 숫자를 적어놓고 T 계정을 돌리든지 말든지 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근본적으로 의문이 드는 게 뭐냐면 여기에 들어가는 숫자를 뭘 써야 되느냐, 이게 이제 근본적인 의문인 거예요. 자, 여기 숫자를 뭘 써야 되지? 여러분들이 회계팀 직원이에요. 회계팀 직원이라서 여기다 뭘 쓰래. 근데 어떤 숫자 뭐 어디서 받아갖고 무슨 숫자를 써야 되는지가 난감할 거 아니겠어요. 가장 먼저 전화를 걸어야 되는 건 어디냐면 공장이겠지. 왜냐면 이거 다 제조원가니까. 그죠? 그래서 공장에 전화해서 물어보는 거야. 야, 니네 직접 재료원가 올해 얼마 쓴 거야? 100원 썼대. 거기다 100 적으세요. 직접 노무원가 얼마 쓴 거야? 200원 썼대. 200 적으세요. 추적 안 되는 거 얼마 썼어? 300원이라면 300 쓰세요. 그냥. 공장에서 실제로 쓴 돈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실제로 쓴 돈 있을 테니까 그놈 자료 받아다가 그대로 여기다 옮겨 적고, 그리고 특이점 돌리자는 거지. 실제로 쓴 돈을 그대로 받아 적었습니다. 뭐라고 부르면 좋겠어요? 그게 바로 실제 원가 계산이라고. 그래서 실제 원가 계산이라는 게 있어요. 실제 원가 계산. 말 그대로입니다. 그냥 공장에서 실제로 발생한 원가 그대로를 그냥 우리 T 계정에다 집어넣는 것, 이것을 실제 원가 계산이다, 이렇게 이제 불러요.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근데 문제가 있다는 거지.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지금 오늘이 며칠이야? 11월이잖아요. 지금 아직 11월 오늘 며칠이야? 정확히 11월 3일이잖아요. 그렇죠? 아직 11월 3일밖에 안 됐는데 11월 3일이다 보니까 아직은 기중이잖아요. 기중. 자, 11월 3일 현재로 공장에 전화를 했어요. 야, 우리 지금 오늘 11월 3일까지 직접 재료원가 쓴 거 얼마야? 딱 물어보는 거야. 물어보면은 공장에서 대답을 해줍니다. 100원. 그죠? 야, DL 우리 쓴 거 얼마야? 물어보면은 200원 딱 대답을 해준다고, 이렇게. 그죠? 자, 근데 아직 결산을 안 한 기중이다라고 한다면 아직까지는 누구도 답을 알 수 없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뭐가 있을 거냐면 얘는 알 수가 없다는 거지. 자, 여러분들 여기 제조원가 명세서 같은 거 실무 나가서 보면 뭐가 금액 제일 클 것 같아요? 그냥 좀 디테일하게 보면 이 셋 중에 말고 그냥 요 안에서도 여러 가지 항목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뭐 급여, 무슨 뭐 복리후생비, 뭐 성과급도 있을 것이고, 요 안에 별거 다 있죠, 그죠? 그 많은 것들 중에서 덩어리 제일 큰 거 뭘까요? 요즘에는 요즘 덩어리가 제일 클 수밖에 없는 건 감가상각비라든지 임차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엄청 커요.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여러분 공장 가면 공장이라고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 뭐 있어요? 뭐 실제로 내가 공장을 접해봤다 하시는 분들 말고, 공장이라는데 나 가본 적 없다 하시는 분들은 머릿속에 공장이라는 이미지를 딱 떠올려요. 공장 안에 딱 들어가면 어떻게 생겼을까? 물론 뭐 업종마다 좀 다르긴 하겠지만 딱 떠올려봤을 때 여러분들 생각하고 좀 다를걸요. 실제로 가보면. 제가 처음에 그랬어요. 제가 처음에 이제 회계사가 딱 돼가지고 그 공장 실사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나갔던 데가 반도체 회사였어요. 반도체 회사의 그 공장에 이제 실사하러 딱 나갔는데 들어가면 사람이 없어요. 제가 생각했던 공장은 막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막 컨베이어 벨트 앞에서 막 뭔가 하고 있는 그런 이미지만 떠올렸었는데, 들어가면 사람 없어요. 사람 없고 다 뭐가 해요? 사람 손이 하는 게 아니라 다 로봇 팔이 하고 있거든요. 사람은 그냥 이 컨트롤 타워에서 뭐 이렇게 관리하는 일밖에 안 해요. 사람 몇 명 없다고.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실 요즘에는 워낙에 다 자동화되어 있다 보니까 공장에서 돈 나가는 거 제일 큰 건 그냥 그런 애들의 감가상각비나 임차료들이에요. 인건비 얼마 안 나와요. 그래서 뭐가 중요한 거예요, 요즘에? 그래서 요즘에 원가 계산 중에서 탁 떠오르는 게 뭐야? 그게 이제 활동 기준 원가 계산 같은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활동 기준 원가 계산 이런 것들이 이제 간접 원가 워낙 크다 보니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 얘기는 나중에 챕터 가서 하도록 하고, 어쨌든 간에 요런 애들 중에서 이 OH 그 중에서도 감가상각비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자, 공장에다 물어봅니다. 11월 3일 기준으로. 야, 그동안 감가상각비 얼마 썼냐? 그럼 공장에서 뭐라고 했어요? 이게 뭔 소리야? 이러겠죠. 보세요. 자, 연초부터 저랑 같이 공부하신 분들도 지금 앉아 계시잖아요. 그죠? 그동안 뭐 1월 1일부터 공부했다고 치고 한 10개월, 만 10개월 정도 저랑 같이 학원에서 공부하셨는데, 그동안 요 강의실 감가상각 얼마나 되던가요? 본 사람?
저도 몰라요. 저도 이 감가상각 얼마 되는지 모른다고. 그러니까 감가상각비 이런 거는요 물리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자 무슨 얘기냐면 이거 얼마다라는 거 어떻게 알아요? 이건 물리적 개념이라고. 재료를 물리적으로 썼잖아요. 그 얼마치 들어가는지 알면 되잖아. 그죠? 몇 킬로그램 들어갔는지, 킬로그램당 단가 얼마인지 이것만 알면 되잖아요. 이것도 물리적인 개념 아닌가? 급여라는 거는 어쨌든 이 공장 수업 목적상은 다 시급이라고 치는 거니까 몇 시간 일했는지 근태 관리할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 시급 얼마인가 이것만 알면 요거 알죠. 다 물리적으로 눈으로 본 다음에 파악하는 거라고요. 결산을 했든 말았든 11월 3일이든 뭐 며칠이든 간에 지금까지 몇 킬로그램 들어가는지 지금까지 몇 시간 들어갔는지만 잘 파악하고 있다면 얘네 둘은 문제없이 카운트가 가능하다고요. 근데 얘는 물리적인 게 아니에요. 얘는 지극히 회계적인 개념이라는 거지. 지금까지 1월 1일 날 감가상각 이만큼 됐구나. 1월 2일 날 감가상각 이만큼 됐구나.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12월 31일 날 결산할 때 가만히 있어봐. 우리 감가상각비라는 것도 넣어야 되잖아. 우리 회사 정액법 쓰던가 정률법 쓰던가 뭐 어쨌든 이런 것들 다 따져가지고 여러분들 재무회계에서 배우시는 그 방식으로 여기다가 계산기 두드려서 한 줄 빵 넣는 거라고 이렇게. 그 요 금액은 언제만 할 수 있어요? 요 금액은 무조건 12월 31일에 결산을 해봐야만 알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결론 기중에는 요 금액은 다 블랭크예요. 기중에는 이 금액은 알 수가 없다고. 그럼 얘를 모르니까 뒤에 T계정 돌리는 모든 금액들 하나도 알 수가 없겠죠, 그죠? 그게 외부 보고 목적만 놓고 보면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원가 계산하는 목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재무회계 도와주기, 두 번째 관리회계 도와주기. 재무회계는 도와줄 수가 있어요. 왜? 재무회계에서는 목표가 뭐냐면 재무제표 만들어서 빨리 공시하자. 근데 공시 언제요? 공시는 어차피 12월 31일 날 결산하고 그거 며칠 지나서 뭐 이것저것 감사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공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차피 이거 숫자가 12월 31일 되면 나오는 거니까 다 나온 다음에 이야기라서 재무회계 도와주기, 즉 외부 보고 이 측면에서는 아무 상관도 없는 거라고. 근데 관리회계를 도와줘야 되거든요. 자, 여러분 관리회계는 그냥 두 가지예요. 우리가 관리회계에서 배워야 되는 건 딱 둘이라고. 뭐뭐 있어요? 첫 번째 의사결정, 두 번째 성과평가. 이건 좀 기억하세요. 자, 관리회계에서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두 가지라고. 의사결정과 성과평가. 둘 다 누가요? 둘 다 사장님이 하시는 거예요. 경영자가 의사결정도 해야 되고 경영자가 성과평가를 해야 되는데 의사결정 이야기 좀 합시다. 경영자가 의사결정을 할 일이 12월 31일까지 기다렸다가 몰아서 있느냐? 절대 안 그렇죠. 그 중에도 의사결정할 일들이 당연히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의사결정하는 데 있어서 뭘 참고해야 되느냐? 원가도 당연히 참고를 해야 되는데 회계팀장인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면 그 중이다 보니까 이게 비어있네? 의사결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의사결정이라는 관리회계적인 목적을 위해서는 요 숫자 얼마가 될지 알 수는 없지만 대충 예상이라도 해서 넣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대충 예상해 놓은 이 값, 이거 뭐라고 불렀었어요, 우리? 얘를 제조간접원가의 대충 배부해 놓자. 예정 배부액이라고 부릅니다. 실제 원가고요. 실제 원가인데요. 얘만 실제가 아니라 예정 배부액을 집어넣는 거야. 왜? 관리 목적으로. 그걸 뭐라고 불렀었어요? 그 원가 계산 방법을 정상 원가 계산. 예정상의 원가 계산이라 이거지. 정상 원가 계산이라고 불렀던 거지. 이렇게 생긴 놈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었네, 그죠? 자, 그럼 조금 속도를 높여서 정상 원가 계산이라는 건 결국은 요 녀석을 우리가 예상치로 집어넣자라는 겁니다. 정상 원가 계산에서 우리 배웠던 거 한번 리마인드 해볼게요. 예정 배부를 하다 보니까 기말에 가면 뭐가 나올 거냐면 실제 OH가 얼마냐라는 것도 이제 결산 끝났으니까 얼마다 나올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그럼 얘네들을 비교해 보면 숫자가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당연히 좀 차이는 있겠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 맨날 뭐 뽑았어요? 배부 차이라는 걸 뽑았던 거잖아. 무슨 뭐 과대 배부가 어떻고 과소 배부가 어떻고 이런 것들 뽑는 거 맨날 연습했었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 1차 시험 문제로도 많이 나오는 거고. 자, 근데 요 차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차이가 났구나 끝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요 차이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보자고. 차이가 났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여러분? 자, 예를 들어서 이건 100원, 이건 110원 해서 차이가 10원인 거야. 과소 배부였어요. 10원 차이가 났다. 저 10원의 의미는 뭐야? 10원의 의미는 이 10원만큼 차이가 났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사장님이면 지금 기분 좋아요, 나빠요? 이건 예상, 저건 실제. 원가 얼마 쓸 걸로 예상했어? 아, 그냥 100원을 쓰지 않겠습니까? 야, 원가 얼마 썼니? 110원이. 어떻게 된 거야? 10원 더 썼잖아요.
15만큼 내 예상보다 더 들어갔다는 것이 낭비가 됐다는 거예요. 요 차이라는 게 우리가 그냥 계산기 두드려서 차이가 얼마입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요 차이라는 게 우리가 원가를 생각보다 좀 낭비를 했구나, 혹은 이게 90원이었다면 아껴서 잘 썼구나, 이런 어떤 뉘앙스를 우리한테 준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차이라는 게 우리가 원가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썼는지, 얼마나 잘 컨트롤했는지에 대한 임플리케이션을 주는 거니까, 그럼 아싸리 하는 김에 OH에 대해서만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이 모든 애들을 다 일단 예상치로 넣어보자. 처음부터 다 예상치로 넣어놓고 나서 실제 금액이 튀어나왔을 때 그 차이들을 이렇게 쭉 놓는다면, 차이들을 다 분석을 한다면, 이 차이들을 통해서 도대체 우리가 원가를 아껴 썼는지 낭비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이것을 뭐에다 활용할 수 있느냐, 아까 전에 관리회계에서 배워야 되는 것도 하나 뭐 있다고요? 의사결정 말고 성과평가에다 쓸 수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예상보다 실제 원가가 좀 아껴서 잘 썼다면, 야 니네 원가 아껴서 잘 썼구나, 좀 칭찬해주면 되는 거고, 예상보다 실제가 너무 많이 들어갔다면 그거에 대한 페널티를 주면 되는 거지. 왜 이렇게 낭비를 했느냐, 이런 식으로 성과평가 목적으로 쓸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야. 그럼 아싸리 그냥 모든 것들을 다 예상치로 집어넣자 라고 탄생한 원가계산 방법, 그게 뭐야? 그게 표준원가계산인 거지. 이제 성과평가 목적이다 보니까 우리가 관리회계 가서 배울 뿐인 거지, 사실상 한 맥락인 거야. 이렇게 표준원가계산,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 모르겠어요. 우리 그 대한민국의 수험서는 어떻게 되는지 제가 다 보진 못해서 모르겠는데, 그 오히려 그 미국 교수님들의 원서 이런 것들을 보면요, 표준원가 계산이 되게 앞부분에 뜬금없이 튀어나올 때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수험판에서는 보통 뒤에서 성과평가에서 배우는데, 이거 원가회계다, 그냥 원가회 표준, 이름 자체도 표준 원가 계산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원가회계다라고 해서 앞에서 나오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요 분류 방법을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하냐면 원가를 계산하는 시점에 따른 분류다,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왜 시점에 따른 분류냐? 요건 언제만 가능해요? 얘는 결산해봐야지 안다고, 그렇죠? 하지만 얘랑은 뭔가 미리 예상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예상은 언제 하겠어요? 예상은 당연히 기초해야겠지. 기초하는 거니까 얘네 둘은 1월 1일 날 미리 다 예상하고 가는 거라고. 그래서 얘네 둘을 싸잡아서 우리가 뭐라고도 부르느냐, 사전적 원가 계산이다, 이렇게도 불러요. 사전적인 원가 계산 방법이다. 사전에 미리 뭔가 예상을 해놓는다라고 해서 사전적인 원가 계산 방법이다, 보통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이렇게. 따라오셨죠? 네. 자, 마지막 한 줄만 더 갑시다. 제공품 있으면 헷갈리니까 제품만 갈게요. 제공품 없다고 칩시다. 그냥 제품 계정. 자, 제품을 저는 앞으로 이렇게 쓸 거예요. finished good, 다 만든 제품이다 이거지. 자, 기초 재고, 기말 재고. 제공품 없으니까 그냥 이게 단기 제품 제조원가도 되지만 단기 총 제조원가도 돼요. 그래서 단기 총 제조원가로 DM도 있고 DL도 있고 이제 OH도 있는데, 자, 좀 이따 자세히 보겠지만 우리 원가의 분류라고 하면 DM, DL, OH만 있는 게 아니라 뭐도 있었느냐면 뭐 여러 가지 있었죠.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 변동비, 고정비 이런 것도 있었다고, 그죠? 변동비요, 고정비요. 얘는 당연히 변동비겠지, 그죠? 왜냐하면 많이 만들 거면 재료도 많이 써야 될 거 아니야, 그죠? DL은 변동비인가요? 아니면 고정비인가요? DL은 이게 그때그때 다르지 사실은, 그죠? 시급이다. 변동비예요, 고정비요? 시급은 변동비 아닐까? 많이 만들 거면 일도 많이 시켜야 되고 그럼 급여 많이 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연봉이야. 맨날 야근해도 월급은 똑같이 줘. 그럼 뭐야? 그건 그냥 고정비일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그 수험 강의 말고 실무 강의 할 때는 이거 다 그냥 고정비로 해요. 분석을 그렇게 해드린다고. 근데 수업 목적상은 이거 다 변동비야. 시험에서는 공장은 다 시급이다 이렇게 보는 거야. 문제에서 특별한 말이 없으면. 문제에서 이 회사는 이거 DL 고정비입니다 이렇게 할 때도 있거든요. 2차 시험 가면 1차 때도 나올 가능성 있고, 어쨌든 간에 요거는 별 말이 없으면 그냥 변동비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제조간접원가는 사실 뭐 이따가 보겠지만 DM도 아니고 DL도 아니다 싶으면 그냥 다 OH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OH는 항목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요게 변동비다, 고정비다라고 그냥 일괄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는 거지. 그래서 일부는 변동비도 있고 일부는 고정비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렇게 부를 겁니다. 변동비 성격이다 그럼 variable cost의 V자를 따서 VOH, 변동 제조간접원가.
고정비 성격이다 그러면 fixed cost에 F자를 따서 FOH 고정 제조 간접 원가 우리는 이렇게 부를 거야. 그래서 요놈까지 이렇게 세 개. 이렇게 요놈들까지는 변동비. 얘만 유일하게 고정비. 요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네요. 그죠? 자, 변동비와 그다음에 고정비 성격으로 보면 요만큼 이제 변동비, 얘만 고정비 이렇게 이제 발생을 한다는 거야. 되셨죠? 자, 근데 이건 발생액인 거고 손익계산서에 비용 처리되는 금액은 발생한 금액이 아니라 뭐가 돼야 비용 처리돼요? 팔려야 된다고. 팔려야 이름을 뭘로 바꿔서 매출 원가, 우리 cost of goods sold 이렇게 해서 요 놈이 되어야만 이게 이제 손익계산서로 비용 처리가 쓱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죠? 자, 근데 보세요. 여기 변동비가 있고 고정비가 있었으니까 당연히 얘네들이 T계정을 타고 여기로 간다 그러면 요것도 뜯어보면 일부는 변동비, 일부는 고정비 이런 식으로 갈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발생시킨 원가들도 변동비 성격과 고정비 성격이 있는가 하면 매출 원가도 뜯어보면 변동 매출 원가, 고정 매출 원가 이렇게 이제 나뉘어지는 거라고. 여기까지는 따라오셨죠? 그죠? 자, 그럼 잘 보세요. 이 금액들을 한번 구해봅시다. 자, 이것도 이제 나중에 다른 챕터에서 계속 주구장창 이야기할 건데 세상의 모든 금액은 두 가지만 알면 돼요. 뭐랑 알아야 돼요? 우리가 401호에 와보니까 책상이 되게 많이 있어요. 이 책상 다 해서 얼마게요? 금액 좀 알려주세요. 그럼 제일 먼저 뭐 하실 거예요? 일단 몇 개인지 세야 되겠지. 그 다음에 뭐 알아야 돼요? 한 개당 단가는 얼마일까? 수량과 단가 이 둘만 파악하면 금액은 해결이 돼요. 자, 둘 중에 뭐가 우리를 괴롭힐까요? 수량과 단가 중에. 수량과 단가 중에 하나는 쉬워요. 근데 하나가 맨날 우리 괴롭힌다고. 뭐가 우리를 괴롭히겠어요? 뭔 쉬워요? 이 수량은 셀 줄 알죠, 이거 지금. 그죠? 제가 한 뭐 1분만 드려도 셀 수 있잖아. 그러니까 수량은 우리를 괴롭힐 일이 없어요. 단가가 늘 우리를 못 살게 군다고. 종합원가 계산 생각해 볼까요? 1단계부터 5단계까지 뭐 달달 외울 만한 개념은 아니긴 한데 그래도 우리가 막 문제 풀었던 경험이 있으니까 1단계에서 뭐 하던가요? 종합원가 계산 1단계에서. 1단계에서 하는 게 뭐냐면 가서 세라 이거예요. 물량을 파악하자 이게 1단계잖아요. 그죠? 그럼 마지막 5단계가 금액이거든요. 완성품의 원가 금액이 얼마냐? 뭐 기말지급품의 원가 금액이 얼마냐? 그 4단계에서 뭐 했었어요? 4단계는 단가야, 단가. 그러니까 4단계가 단가라는 거는 단가는 우리 눈에 보이지가 않다 보니까 4단계까지 가야 단가가 간신히 나오고 4단계에서 단가 나오면 게임 끝났다 이거. 5단계는 결론인 거야 그냥.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항상 수량과 단가인데 그중에서 수량은 쉽고요. 단가가 늘 우리를 괴롭히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얘기는 이제 다른 챕터에서 하도록 하고 요 금액 변동비 싸잡아서 갈게요. 요 금액 고정비. 얘네들의 금액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만 있으면 된다는 거죠. 수량과 단가. 자, 수량 이야기 먼저 합시다. 무슨 수량이 필요하겠어요? 얘네들 무슨 원가라고 불러요? 싸잡아서 제조원가라고. 제조원가. 제조원가니까 뭐 하다가 발생했어요? 말 그대로 제조하다가. 제조한 수량 뭐라고 불러요? 보통 생산량이라고 부르는 거지. 얘도 이렇게 그죠? 자, 단가는 어렵지만 어떻게든 알아냈다라고 칩시다. 얘는 단위당 변동비, 얘는 단위당 고정비.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을 거야. 그죠? 자, 이제 예구해 봅시다. 변동비랑 고정비를 좀 나누어서. 자, 매출 원가예요. 매출이 되어버린, 즉 판매가 되어버린 원가니까 당연히 수량은 무슨 수량이 있어야 되겠어요? 얘는 판매량이 있어야 되겠다. 그죠? 얘도 마찬가지로 판매량이 있어야 되겠네. 거기다가 단가는 아까 구해놨죠. 요 단가, 그 다음에 요 단가 이런 것들 넣어주면 되겠지. 그렇죠? 우리 뭐 편의상 요거 없다고 합시다. 이렇게. 얘가 있으면 요 놈의 단가가 얘네들하고 다를 수가 있어서 섞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거 있으면 괜히 복잡하니까 저는 없다고 칠게요. 자, 우리 회사에서 사장님이 갑자기 명령을 해요. 공장에다가 대고 뭐라고 하냐면 야, 우리 분명히 장사 잘 될 거야. 많이 팔릴 거니까 미리 쭉쭉 만들어 놓자. 생산량을 늘리라고 지시를 합니다. 사장님이 많이 생산하라고 하니까 공장에서는 당연히 생산을 많이 해야지 돼요. 그죠? 자, 이 금액들이 어떻게 변할지 한번 상상해 볼게요. 얘네들은 변동비거든요. 제가 화살표를 그린다 그러면 어느 방향으로 그려야 되겠어요? 생산량이 올라갔대. 그럼 변동비는 뭐야? 변동비는 생산을 많이 하면 그만큼 금액도 비례적으로 올라가니까 우리가 얘를 변동비라고 하는 거네요. 그래서 얘네들도 다 올라가겠지. 비례적으로 올라가니까 이게 2배가 되면 얘들도 2배가 되고요. 10배가 되면 얘들도 10배가 됩니다. 됐죠? 그렇지만 얘는 고정비거든요.
말 그대로 고정비니까 생산량이 올라가든 내려가든 얘가 바뀌어줄 마음은 없는 거라고 이렇게. 그죠? 자, 그러면 단가를 좀 생각해 봅시다. 이게 왁구가 맞으려면 요 단가는 어때야 돼요? 변동비의 단가는 어때요? 변동비의 단가는 변하지 않는다고. 당연한 거죠, 그죠? 얘가 또 2배, 얘도 2배가 됐다면 그냥 가만히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얘는 어때요? 요놈 나누기 요놈 하면 얘가 이제 결국 되는 건데 총 금액 가만히 있었는데 밑에 분모에 나눠지는 이 생산량만 올라갔으니 단가는 줄어든다고. 고정비와 단가는 조업도에 반비례한다라는 거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죠? 자, 그럼 잘 보세요. 사장님이 생산량을 늘리라고 지시한 건 판매가 잘 될 거라고 예상했기 때문이었는데 웬걸 판매량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그 말인즉슨 전부 다 재고로 쌓여버렸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렇죠? 자, 판매량이 하나도 안 변했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변동비는요, 단가가 변한 적이 없어요. 하지만 고정비는 단가가 줄어들었거든요. 그렇죠? 그럼 매출 원가를 계산해 보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 거냐? 얘네들은 변한 게 없겠네. 하지만 얘는 금액이 줄지 않았을까? 그렇죠? 얘네 둘을 더한 값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요만큼을. 요만큼 우리가 이제 매출 원가다 이렇게 부르는데 이 매출 원가 금액이 좌우지간 얘 때문에 줄어들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손익계산서에 비용 처리되는 금액이 줄었으니까 결국은 우리 회사의 이익은 어떻게 되었을 거냐? 이익은 늘어나게 된다는 거지. 그렇죠? 이익이 늘어나서 기분이 좋긴 좋은데 이익이 늘어날 만한 상황인가요, 지금? 예를 들어서 장사가 잘 됐어. 판매가 엄청 늘어났어. 그래서 이익이 늘어났대. 그럼 뭐가 문제예요, 그게? 근데 지금은 판매는 그대로인데 잔뜩 생산해서 창고에 쌓아놓고 먼지만 쌓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랬더니 이익이 늘어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 우리가 T계정 그리는 걸 지금 1장에서 배울 건데 그 T계정 그릴 때 제조원가라는 이유로 얘네들을 다 태워서 늘 돌렸었거든요. 그 방법을 취하다 보면 문제가 좀 생기는구나 라는 걸 발견하게 된 거지. 자, 공장에서 발생한 DM부터 FOH까지 4가지 다 공장에서 발생한 애들입니다. 공장에서 발생했으니까 당연히 T계정에 다 넣고 돌려야 돼. 공장에서 발생한 원가는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 T계정에다가 집어넣자 라고 해서 이런 방식을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전부 원가 계산이다 이렇게 부른다고요. 근데 이놈의 전부 원가 계산을 쓰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는 걸 발견한 거지. 무슨 문제가 있어요? 다시 생산을 늘렸을 뿐인데 판매가 늘어난 게 아니에요. 생산이 늘어났을 뿐인데 이익이 덩달아 올라가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는 거지. 누가 문제예요 지금?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 건 변동비예요, 고정비예요? 지금 보니까 고정비가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고정비는 공장에서 발생한 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T계정에다가 돌렸더니 뭔가 왜곡을 발생시켜 버리니까 얘는 T계정에서 빼버리자. 즉 요런 데 보내지 말자. 물론 여기도 안 들어가겠지 이제. 그러면 여기서 발생했던 이 금액 자체를 어떻게 할 거냐? 버립니다. 어디다 버릴 거냐면 곧바로 손익계산서에 비용 처리하자는 거죠. 왜냐? 이 금액 자체는 고정비이기 때문에 생산을 많이 하든 적게 하든 이 금액은 늘 고정되기 때문에 그럼 그 고정된 그 금액을 비용 처리해버리고 얘는 다시는 생각하지 말자 이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조금 유식하게 표현해 봅시다. T계정을 탔대요. 무슨 원가라고 불러요? 걔를 제품 원가라고 부르는 거예요. 얘는 T계정에서 떨궈버렸어요. 곧바로 비용 처리해버렸어요. 걔는 뭐라고 불러요? 걔는 기간 비용이다 혹은 뭐 기간 원가 이렇게 부르는 거야.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따 교재 보면서 제품 원가와 기간 원가 이런 것들 떠올릴 건데 지금 OT에서 제가 리마인드 해드리는 이런 내용들이 머릿속에 있어야 이해가 가는 거라고. 자, 제품 원가는 T계정 타는 애들, 기간 원가는 T계정 안 타고 버려진 애들.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자, 그럼 퀴즈. 비슷한 애들 둘이 있어요. 같은 말인가요? 다른 말인가요? 제조원가라는 놈도 있고요. 제품 원가라는 것도 있어요.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확률은 반반입니다. 같아요? 달라요? 제조원가와 제품원가. 자, 얘 손익계산서로 보냈다라고 칩시다. 얘만 물어볼게요. 제조원가인가요? 뭐 하다 발생했어요? 만들다 발생했잖아. 발생은 제조원가 맞아요. T계정에서 떨궈졌다고 제품원가인가요? 그건 또 아니라고.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조원가는 그냥 얘네 넷은 무조건 제조원가인 거예요. 되셨죠? 근데
제품 원가냐 아니냐는 원가 계산 방법이 뭐냐에 따라 다른 거야. 아까 전에 전부 원가 계산이었다면 얘 제품 원가가 맞죠? 특이정 탔으니까. 하지만 지금은 얘를 떨궈 버리기로 했죠. 그럼 얘는 제품 원가는 아니고 기간 비용이 되는 거지. 여전히 제조 원가이긴 하지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고정비를 T 계정에서 떨궈 버렸습니다. 조금 더 세련되게 표현하자면 고정 제조 간접 원가는 기간 비용 처리해 버렸어요. 그럼 제품 원가로서 T 계정에 남아 있는 건 누구만 남아 있느냐? 변동 원가만 남아 있는 거네. 결국 T 계정 닦아 보면 변동비만 있는 거네. 뭐라고 부르면 좋겠어요? 걔를 변동 원가 계산이다 이렇게 부르자는 거지. 변동비만 남기고 나머지는 전부 그냥 비용 처리해 버리자라는 거라서 우리는 변동 원가 계산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자, 기본 강의 때 그래도 이름은 들어봤으니까 기억에 남아 있을 겁니다. 얘보다 한술 더 뜨는 이상한 놈 하나 있었죠? 뭐도 있었어요? 초변동 원가 계산이라는 놈도 있었네. 얘는 누구만 남기자? 얘는 화끈하게 DM만 남기고 나머지 다 떨궈 버리자. 조금 더 세련되게 표현하자면 DM만이 유일한 제품 원가로 인정을 해주고 나머지 가공 원가들은 전부 다 기간 비용 처리해 버리자라는 그런 방식도 있었다는 거지. 그래서 요 마지막 세 번째 분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요, 제품 원가의 범위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 범위가 보니까 얘는 제품 원가에 몇 개 들어가요? DM, DL, 또 VOH, FOH까지 되겠네. 얘는 DM, DL, VOH까지 3개 있네. 얘는 DM 하나. 그 범위가 4개냐 3개냐 하나에 따라서 분류를 한 거라서 범위에 따른 분류다 보통 이렇게 이제 부른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세 가지 매트릭스가 나왔어요. 제조 형태에 따른 분류, 시점에 따른 분류, 그리고 범위에 따른 분류. 요렇게 세 가지가 서로 독립적으로 움직이신다고 보면 돼요. 뭔 얘기냐면 우리 회사는 개별 원가 계산이면서 종합 원가 계산이다. 이건 좀 어색한 거죠. 우리가 방금 손익계산서를 만들었는데 그건 전부 원가 계산이면서 동시에 변동 원가 계산도 돼. 이런 건 말이 안 되는 거라고. 그죠? 하지만 서로 다른 매트릭스끼리는 다 연결해서 쓰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뭐 개별 원가 계산이면서 실제 원가 계산이면서 뭐 변동 원가 계산이다. 무슨 뭐 요렇게 조합이다.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모든 조합들은 다 이론적으로 가능하더라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 모든 조합들이 다양하다 보니까 우리가 시험 문제에 낼 만한 거리는 무궁무진한 거예요. 특히나 이제 1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런 거 하나하나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는데 나중에 이제 1차 합격하시고 2차 가면 이걸 다 싸잡아서 이제 종합 문제로 물어보는 거지. 그러니까 2차 시험에서는 어떻게 물어보느냐면 종합 원가 계산이면서 표준 원가 계산이면서 변동 원가 계산이다.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본다는 거죠.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하나에 대한 어떤 이해가 좀 확실하게 잘 돼 있어야만 그 연계되어 있는 종합 문제 스타일을 풀 수가 있어요. 이해하셨죠? 물론 이런 건 안 써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이제 개별 원가 계산인데 표준 원가 계산인 거예요. 이런 조합은 안 쓰기는 해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하겠지만 아무도 안 써요. 시험 문제도 안 나옵니다. 아무도 안 쓰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개별 원가 계산이 아까 뭐였어요? A랑 B랑 C를 만들었는데 셋이 다르니까 개별 원가 계산이라고. 서로 다르지만 걔네들한테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표준을 깔아놓자. 이게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렇게는 이게 상충되는 그런 개념도 좀 있다 보니까 같이 쓰지 않아요. 이해하셨죠? 그렇죠? 그래서 보통은 얘는 얘랑 짝꿍을 지어줘서 정상 개별 원가 계산 보통 이렇게 하고요. 요렇게도 잘 안 써요. 사실 요렇게도. 그러니까 얘는 얘랑 짝 지어줬으니까 얘는 얘랑 쓰자 이거 이렇게. 그래서 요렇게도 뭐 시험 문제로 낼 수는 있어요. 낼 수는 있는데 솔직히 뭐 실무에서 아무도 안 씁니다 이거. 그래서 요렇게 안 쓰고 얘랑만 보통 이렇게 짝꿍을 지어주는 거지.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요 정도 조합으로 생각을 하시면 이게 바로 우리가 원가 회계에서 배우는 내용들이다. 자, 그럼 하나만 더 추가하고 OT 마무리할게요. 결국 원가 회계의 가장 중심적인 내용은 이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아까 전에 잠깐 그림 그렸던 거에서 공통적으로 쓰이는 원가가 있다 보니까 배부를 해야 됩니다. 이런 개념이 이 세상에 없었더라면, 즉 A 제품 만드는 원가는 무조건 따로 있는 거고 B 제품을 만드는 데 쓰이는 원가는 무조건 따로 있는 거고 공통으로 쓰이는 원가 따위는 이 세상에 없다. 예를 들어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었다면 원가 계산이라는 이 논리는 굉장히 쉬웠을 거예요. 여기서 훨씬 더 심플해졌을 거라고. 근데 이 원가 회계의 가장 중심, 원가 회계에서 어떻게든 풀어내야 되는 가장 1번의 숙제가 뭐냐면 이 누가 썼는지 모르겠는 공통으로 쓰여버린 이 원가를 어떻게 배부할 거냐. 요게 이제 가장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아예 원가 회계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개념인 원가의 배부, 요 녀석을 하나의 카테고리로 잡고 요 놈 가지고 시험 문제를 만들어 버리는
그런 아이들이 좀 있어요. 그게 대표적으로 아까 목차에서 봤던 것처럼 보조 부문이 있다면 배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개념하고요. 또 하나 배부를 하는 건 좋은데 할 거면 좀 정확하게 하자. 잘게 도막을 내서. 그게 뭐야? 그게 바로 활동 기준 원가 계산인 거죠. 이렇게. 그래서 얘네들까지 이렇게 공부하시면 원가 회계 쪽은 완벽하게 돼요. 이해하셨죠, 그죠? 자 마지막으로 리마인드 하나만 합시다. 자 개별 원가 계산 배우다 보면 원가 분류 어떻게 할까요? 원가를 어떻게 분류할까요? 우리 이론 편에 지금 그 챕터 제목 보시면 3번이 원가의 분류죠. 우리가 원가의 분류다라고 해서 배웠던 게 조금 전에 설명드리면서 잠깐 언급됐던 거 DMDR, OH 이런 분류도 있고요. 뭐 변동비와 고정비의 분류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방금 T계정 타냐 안 타냐에 따라서 제품 원가냐 기간 원가냐 뭐 이런 분류들, 관리액에 나중에 들어가면은 의사결정이랑 관련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관련 원가와 비관련 원가 뭐 이런 것들, 성과평가에 넣을 거냐 말 거냐에 따라서 통제 가능 원가와 통제 불능 원가 뭐 이런 것들, 그런 개념들만 배웠었다는 거지. 그 분류 우리가 기본 강의 때는 여러분들 이런 게 있어요 소개시켜 드리는 데서 끝났다면, 지금의 여러분들은 기본 강의 다 듣고 이제 문제 풀러 오신 거니까 그런 아이들이 머릿속에 일단 기본적으로 정리는 다 있어야 돼요. 다 돼 있고 어떻게 적용할 건지까지 가야 된다는 거지. 적용 좀 해봅시다. 자, 방금 전에 정리해드렸던 내용이랑 한번 연계해서 보세요. 개별 원가 계산이야. 그럼 우리가 배운 원가의 분류를 어떻게 써먹어야 되겠어요? 개별 원가 계산의 핵심은 뭐라고요? 개별 원가 계산은 A 때문에 쓴 거, B 때문에 쓴 게 명확하다면 걔네들은 그냥 그 원가인 거야. A를 위해서 썼으면 A의 원가, B를 위해서 썼으면 B의 원가. 뭐가 우리를 괴롭힌다고요? 공통으로 쓴 거. 공통으로 쓴 거 뭐라고 할 건데요? 걔를 OH라고 한다고. 즉 얘는 DMDL인 거냐 아니면 OH인 거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개별 원가 계산 문제 보면 원가 DM 얼마고 DL 얼마고 OH 얼마입니다 이렇게 줘요. 이해하셨죠, 그죠? 종합 원가 계산 갑시다. 얘는 DMDL, OH라는 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D자 붙인 애들은 추적이 되는 거고 D 안 붙인 애들은 추적이 안 되는 건데, 종합 원가 계산인데 추적이 될 리가 없다는 거야. 아니 분필이 100만 개라니까요. 추적해 보세요. 어떻게 할 거야 그거를. 분필 우리가 100만 개를 만들었는데요. 그 중에서 한 70몇만 번째 거 분필한테 도대체 얼마의 재료가 들어갔을까요? 추적하래. 그걸 어떻게 해? 그걸 못하니까 엠빵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종합 원가 계산에서는 애초에 추적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다 엠빵이니까 다 배부인 거라고. 이해하셨죠? 그죠? 자, 근데 배부를 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N빵 친다라는 방법을 취할 건데, N빵을 친다는 건 사실은 수량으로 나누는 건데 그냥 수량 쓰는 게 아니라며. 뭐가 다르니까? 완성도가 다르니까. 그래서 그 완성도 녹여서 뭘 만들자? 완성품, 환산량을 만들자. 근데 여기서 말하는 완성도라는 것이 물리적인 완성도를 뜻하는 게 아니라 원가가 얼마나 투입되었느냐, 원가 투입의 완성도를 의미한다고요. 재료가 얼마나 들어갔는지, 가공은 얼마나 했는지. 근데 재료 투입의 완성도랑 가공비 투입의 완성도는 일반적으로 다르다는 거지. 여러분들이 종합원가 계산 내가 복습한 지 오래됐다라고 할지라도 이런 문구 봤던 기억은 있을 거야. 주식회사 누구누구는 종합원가 계산을 쓴다. 재료는 공정이 시작하는 시점에 모두 다 들어가고 가공원가는 공정이 진행됨에 따라서 균일하게 들어간다. 이런 말 되게 많이 봤죠, 그죠? 그게 뭐냐면 재료는 이때 몽땅 다 집어넣는다고. 제가 서 있는 이 교탁이 컨베이어 벨트예요. 여기가 시작 지점, 저기가 끝나는 지점이에요. 요 분필이 한 요만큼 와 있어. 한 중간이라고 합시다. 50%. 재료 몇 퍼센트 들어갔어요, 얘한테? 재료도 50% 들어갔어요? 재료는 시작하자마자 다 넣는다니까, 그죠? 50 아니고 단 1%만 진행했어도 재료비 투입의 완성도는 100%라고요. 이해하셨죠? 자, 근데 물리적으로 50%까지 딱 왔다 치세요. 물리적이니까 딱 반인 거야, 여기가. 가공을 몇 퍼센트 했을 거냐? 실무적으로는 따져봐야 돼요. 왜냐면 요 앞에 빡센 게 다 있는 거야. 뒤에는 별거 없어. 그럼 물리적으로 50% 왔지만 빡센 거 다 했으니까 가공비 투입의 완성도는 50보다 더 많았겠죠. 근데 그런 거 수업 목적상으로는 안 따진다고요. 시험 문제에서는 그래서 균일하게 투입된다, 균등하게 투입된다 이런 말을 주는 거야. 물리적으로 50% 왔으면 진짜로 가공도 50%한 거야 그냥. 이해하셨죠?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일반적으로 재료비 투입의 완성도랑 가공비 투입의 완성도는 따로 논다는 게 중요한 거야.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종합원가 계산에서는 어차피 추적되는 것도 없는데 DMDL이냐 OH냐 이런 건 중요하지 않고 완성도 따져야 되니까 재료비냐 가공비냐 보통 이런 식으로 이제 준다는 거지. 됐죠? 자,
결합 원가 계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원가를 분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점 뭐라고 불러요? 뭐 이렇게 딱 칩시다. 얘 이름 뭐예요? 이거 분리점이죠. 분리점. 그렇죠? 그럼 이 분리점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보세요. 여기도 원가가 들어갔고 이런 데도 원가가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자, 퀴즈. 어떤 제품 때문에 썼어요? 뭐 함정 그런 거 없어요. 자, 어떤 제품 때문에 썼어요? A. 어떤 제품 때문에 썼어요? B. 뭐가 됐어요? 이건 A고 이건 B라며. 여러분들이 뭐 하신 거예요 지금? 두 글자요. 여러분들 뭐 대답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들 뭐 추적한 거라고 이게 추적. 얘들은 추적이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얘는 누구 때문에 썼어요? 얘는 A와 B 공통으로 썼죠. 얘는 뭐 해야 돼? 추적이 아니라 배분해야 돼. 어떻게? 네 가지 방법 중에 하나로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분리점보다 앞에 썼으면 공통으로 쓴 거라서 배분해야 되는 거고 분리점보다 뒤에 썼으면 따로 쓴 거라서 추적하면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름을 얘는 결합원가, 얘들은 추가적으로 가공한 거니까 추가 가공원가 이렇게 부른다고요.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결합원가 계산에서는 원가 분류를 어떻게 할 거냐면 결합원가냐 아니면 추가 가공원가냐 이렇게 이제 준다는 거죠.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잡혀 있어야 돼요. 됐죠? 네. 자, 이쪽은 그렇다 치고 얘네들 좀 봅시다. 얘네들의 분류는 아까 전에 범위에 따른 분류다라고 했는데 무슨 범위라고요? T계정에 어디까지 태워줄 거냐? T계정에 4개 태우자, 3개 태우자, 하나 태우자 이렇게 간다며. 그럼 태워지는 4개, 태워지는 3개, 태워지는 1개를 뭐라고 하자고요? T계정 타는 거니까 제품 원가라고 하자고. 그러면 제품 원가가 있으면 나머지 것들은 T계정을 안 탄다 이런 거잖아요. T계정 안 타는 놈들을 뭐라고 한다고요? 걔네들은 기간원가. 얘도 마찬가지 기간원가. 이런 분류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자, 마지막 하나만 더 합시다. 활동기준 원가 계산에서도 원가 분류를 해줘야. 근데 활동기준 원가 계산에서는 원가 분류를 4가지로 했어요. 4가지로. 이거는 기억 안 나셔도 괜찮아요. 나중에 활동기준 원가 계산 가서 들여다보면 되는 거니까 지금은 리마인드 하는 시간일 뿐이라는 거. 기억 안 난다고 좌절하고 그러시면 안 돼요. 제가 누누이 하는 얘기인데 우린 좌절할 시간도 없어. 좌절할 시간이 있으면 한 문제 더 푸세요. 그 시간에. 그죠? 그렇게 해야지 합격을 하는 거지. ABC에서는 어떻게 분류하던가요? 이런 말 들어보셨을걸요? 단위 수준의 원가. 또 묶음 수준의 원가. 또 제품 유지 원가, 설비 유지 원가. 요거는 조금 ABC 챕터 가면 제가 어느 정도 그래도 암기는 좀 해놓으라고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설명드리자면 또 길어서 요 ABC에 대한 이야기는 그냥 저것만 두시고 뭔지는 나중에 ABC 가서 배웁시다. 그래서 원가를 어떻게 우리가 배울 건지 원가 계산 방법과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원가 분류 방법 뭐 이런 것들까지 한번 정리를 좀 해봤고요. 지금 칠판에서 한참 떠들었던 이 내용이 그 이론편 3페이지에 상단에 있는 원가 회계 내용들 걔네들만 봤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관리회계에서 배워야 되는 내용은 그 동그라미 3개 중에서 2개만 보시면 됩니다. 그냥 성과평가랑 의사결정 이렇게 2가지를 우리가 공부하는 거다. 한 페이지만 좀 넘겨보시면 4페이지를 보시면 이론 2번의 원가 계산 방법이다라고 해서 제가 칠판에 적어 놓은 내용들이 1번, 2번, 3번 3가지 매트릭스로 지금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1번이 생산 형태, 저는 제조 형태라고 했을 뿐이고 저는 3번을 먼저 가르쳐 드린 거고 3번 원가 측정 시점에 따른 분류 그래서 실제 원가, 정상 원가, 표준 원가 3가지가 있더라는 거. 그다음 가운데 2번을 제가 마지막에 설명드린 거죠. 제품 원가의 범위에 따른 분류. 이제 우리 제품 원가가 무슨 뜻인지 알고 있네. T계정에 어디까지 태울 것인가. 그래서 보니까 전부 원가 계산은 4개를 다 태우고 있고요. 변동 원가 계산은 변동비에 해당되는 3개만 태우고 있고 초변동 원가 계산은 DM만 제품 원가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자, 여기다가 조금 더 적어드렸던 원가의 분류. 그 원가의 분류라는 것도 우리가 원가 계산 방법이 뭐냐에 따라서 서로 다른 분류 방법을 써야 되는데 그 원가의 분류에 대해서 적혀 있는 것이 5페이지 이후의 내용들이고 얘네들은 우리 조금만 쉬는 시간을 갖고 돌아와서 들여다보도록 합시다. 좀만 쉬었다 오시죠.